그전에는 R&D 예산으로 분류되던 게 그걸 줄이는 시도 자체는 굉장히 위험하고 무도하다. 최고 혁신 섹터나 고부가 가치 섹터라고 하는 다 비수도권에 다 특히 동남권 이런 데 많이 있는데 다 지금 무너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울산이 재채기를 하면 전국이 다 흔들립니다. 울산의 위기와 한국의 위기 얼마나 닮았다고 보시나요? 처음에는 산업도시의 위기 혹은 이 동남권의 위기다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작업을 하고 분석을 좀 하면서 느꼈던 건 그냥 총체적 한국의 문제를 여기를 보면 다 보이는구나. 사실 산업정책을 우리가 안 한 건 아니고 지금까지 이렇게 육성해온 제조업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까 의사결정이 좀 부진했던 거고, 제조업이 만들어내는 일자리와 IT 산업이 만들어내는 일자리가 굉장히 다른데 인력에 대한 다른 구성을 요구하고 다른 종류의 규제나 혹은 우리의 정책적으로 촉진을 하는 것들을 유도해야 되는데 밸런싱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 뭐 전혀 국가는 챙길 생각이 없고 그냥 그나마 하는 게 그 재벌 총수들 만나서 일자리 몇 개 내놔라, 이번에 공채를 더 많이 뽑아라, 혹은 뭐 투자를 많이 해라, 뭐 이런 정도 얘기로만 된다는 점에서는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공업화 정책부터 출발했던 그 경로의 일정한 산업 정책들은 지금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다방면으로 제조업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과는 정반대로 가는 게 아닌가. 91년 이후에 계속 R&D 예산을 증가해 왔는데 처음 브레이크가 걸린 건데 91년도 사실은 줄었던 건 아니거든요. 예산 조정 과정에서 그 항목들의 세목들을 구분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R&D 예산으로 분류되던 게 아닌 걸로 돼서 잠깐 줄어들었지만 그 이후에 다시 쭉 늘어났고, IMF 때도 뭐 글로벌 금융위기 뭐 시점 상관없이 계속 늘려왔는데 그걸 줄이는 시도 자체는 굉장히 위험하고 무도하다. 그 다음에 뭐 아리백 관련해서는 내버려둬도 기업들이 자기들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해요. 누구는 괜찮냐면 원청 대기업들 다 괜찮아요. 대기업, 앵커 기업들은 뭐 글로벌 스탠다드 맞추겠죠. 문제는 거기에 납품하는 이제 업체들은 지금 아리백 뭔지도 모르는 업체들 되게 많거든요. 이거야말로 정부가 일정 부분은 중기벤처부나 혹은 산업부가 좀 선도적으로 끌고 나가면서 이제 아랫목도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냥 대기업들 잘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 기저에 있는 모든 지금 이 생태계 자체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현상은 잘 안 보이고 있고, 생태계들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요, 다 지방에 있고 최고 혁신 섹터나 고부가 가치 섹터라고 하는 반도체 제외한 나머지 산업군들은 다 지금 지방에 다 비수도권에 다 특히 동남권 이런 데 많이 있는데 여기는 다 지금 무너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가장 큰 위기가 사람을 안 뽑는다, 미래 세대가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설명하는 하나로 산업 가부장제라는 것을 지적하셨는데요. 중화공업에 있는 모든 산업들은 남성 위주로 채용을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에게 주어진 역할은 시집가서 아이 낳고 가사를 하는 역할로 한정되어 왔고, 그 결혼하기 전까지는 사무보조직을 하거나 혹은 뭐 집안일을 그냥 돌보다가 이렇게 시집을 가야 되는 모델이 이제 잘 작동을 해온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87년 이후에는 그렇게 살면은 이제 중산층이 되는 거였죠. 이 조선업의 위기가 오면서 막대한 사람이 한 번에 해고가 됐거든요. 조선업이 20만 일하다가 10만 명이 해고를 당하고, 이제 더 이상 남자 혼자 대공장을 다닌다 하더라도 입벌이로 4명을 먹여 살리면 당장은 뭐 어떻게 될 수도 있겠으나 언제든지 해고당할 수 있고 불안하고, 그래서 여성도 몫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울산에 있는 여성들이 시집 오기 전에 잠깐 해봤으나 사실 몇십 년 동안 일을 안 하다가 갑자기 일을 해야 되니까 일자리를 찾는데 일단 그 일자리도 마땅하지가 않고, 대학을 졸업한 딸들의 일자리는 어떻게 됩니까? 분명한 것은 울산에는 여성의 일자리 자체는 있는데 여성의 커리어 패스라는 건 없다. 그리고 그건 재생산 가능한 모델이 아닌 거죠. 이거는 굉장히 산업의 위기이기도 하고 지역의 위기이기도 하고 인구의 위기이기도 하고요. 세 가지가 다 같이 작동하게 되는 상황인 거죠. 말씀하신 울산의 위기가 사실 울산 제조업과 관련된 위기이기도 하지만 사실 지방 소멸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네. 울산이나 창원이나 거제 이런 데서 왜 떠나냐고 물어보면 사실 일자리가 없어서라고 말하고, 어차피 그런 동기가 강하기 때문에 또 나가죠.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인프라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내가 일은 그냥 그렇게 소득이 높지 않고 그래도 여기 친구도 있고 가족도 있고 하니까 사는데 불편하다. 굉장히 불편하다. 뭐가 불편하냐 그러면 첫 번째가 뭐 차가 없으면 생활이 안 된다. 버스 간격이 너무 길기도 하고, 울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거리상으로 보면 통근이 가능한데 실제로는 통근이 가능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버스를 타고 가야 하거나 자차로 가야 하고, 사회초년생이 차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엔 또
운전을 이렇게 많이 하려는 추세도 아닌데 그런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버스 간격은 뭐 맘대로고 만약에 뭐 저녁 먹고 부산에서 오려고 하면 9시 넘어가면 아예 올 수가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제 그럼 사실은 사회생활이 안 되는 거죠. 사실 부울경 메가시티가 지금 수도권이 아닌 다른 곳에서 또 하나의 중심을 만들어내는 굉장히 좋은 모델일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인 이슈가 되면서 굉장히 미세한 이익 조정이 너무 힘든 상황이 됐잖아요. 철도망을 연결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 여행할 때 안 힘들어하는 이유는 철도망이 굉장히 빽빽하게 돼 있고 또 도시에 내리면 거기서 뭐 트램으로 다니든지 조그만 그 뭐죠 통근 전철들이 10분 간격 정도는 다 있단 말이에요. 인구가 30만인데도 전철이 있네. 뭐 이 정도 되는데 우리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다 모터웨이로 왔다. 지금까지는 길을 만들고 도로를 지자체에서는 그게 제일 싸게 먹히기도 하고 국토부나 기재부가 쉽게 허락해 주는 것이기도 하니까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왜냐하면 탄소 배출이 너무 많고요. 청년들이 바라는 것이 정시에 오고 늦게까지 다니는 전철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남권은 한국에서 공유자산이죠. 인구 관점에서도 호남 2세대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 예를 들면 부산, 울산, 뭐 창원 이런 데 하면 호남 2세대가 제가 호남에서 온 원적지 기준으로 한 30% 가까이 될걸요. 그래서 전국에서 섞여 산 지역이고 이게 한국이 갖고 있는 산업화가 만든 용광로인데 우리가 만들어낸 일종의 공유자산인 거죠.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공유자산이고 여기서 다시 연결을 강화하고 거기서 균형의 축을 만들어내는 것은 굉장히 저출생 고령화 지방소멸이라는 맥락 안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그 영국의 맨체스터나 미국의 피츠버그나 디트로이트 같은 해외 공업 도시의 명암을 비교하면서 울산이 모색해야 할 방향들 설명해 주셨는데 다른 나라 사례에서 좀 찾을 수 있는 함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영국의 사례는 아주 심플하게 제조업 대공장이 노조하고 갈등을 하기 싫다고 사업 철수를 하면 지역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이제 맨유도 있고 맨시티도 있으니까 축구 보러 가는 사람이 있지만 그걸로 지역의 고용은 전혀 안 되고요. 일자리라는 관점에서 접근한 점에서 영국 모델은 완전 실패한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미국은 피츠버그, 디트로이트는 좀 다릅니다. 피츠버그는 철강이, 디트로이트 자동차는 뭐 못한 음악도 있고 뭐 그런데 그 이제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철수하려고 했을 때 어떤 고민을 했을까를 보면은 사실은 뭐 신산업을 유치한다 이런 면에서는 좀 더뎠죠. 그래서 여기가 일자리가 많이 없어졌다고 했는데 그래도 공장을 지킬 수 있는 데까지는 지켰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이테크 노동자가 막 몰려오진 않았으나 평범한 사람들의 일자리는 그래도 지키고 소득 갭이 피츠버그하고 둘 다 러스트벨트에 있으니까 갭이 나야 될 것 같지만 그렇게 갭이 많이 안 나거든요. 근데 이제 피츠버그 말대로 뭐 카네기 멜론도 있고 뭐 좋은 학교들이 있으니까 피츠버그 대학도 좋은 학교니까 거기에 있는 R&D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하이테크를 불러오고 IT 기업들 굉장히 많이 불러와서 부상 기능에 있는 회사들을 하거나 혹은 IT 기업들을 많이 이제 유치했었는데 문제는 또 그랬더니 이제 그 원래 도심에서 일하던 그 노동자들 일자리가 다 싹 없어지는 그 사람들이 다 이주하게 되고 이런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이제 산업화 역사도 그렇고 근대화 역사라는 게 이촌향도잖아요. 아주 쉽게 요약한 이촌향도 두 갈래로 간 거예요. 한 갈래는 서울로 갔죠. 이거는 뭐 우리가 아는 길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일자리에 가서 이제 넥타이를 메고 다니는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 혹은 거기서 파생되는 부수적인 산업들에서 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 혹은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간 게 서울로 간 사람들의 역할이었다면 그 경로 말고 집은 좀 가난하지만 공부는 열심히 했고 그래서 간 데가 옛날에 많이 간 곳이 특성화 공고 혹은 뭐 국립 특수 목적 공고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데를 간 사람들이 간 데가 이제 다 울산, 창원, 포항, 거제 이런 곳이란 말이죠. 아 여기서 하면 내가 이 땀 흘려서 일만 하면 되겠구나라는 걸 몸으로 체험을 한 거잖아요. 그런 경험을 간직한 곳이 부울경이고 우리나라의 산업 벨트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약속의 내용을 바꿔야 될 것이지 이게 뭐 또 그냥 경상도에 이상한데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다른 방식으로 한다라고 그냥 타자화 시킬 것인가 저는 그렇게 전혀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이 공유제를 이 석견이 용광로를 어떤 방식으로 다음 시대에 맞는 곳으로 재편하지? 특히 이제 메가시티 같은 우산까지 생각해 보면 여기서도 이제 다시 일정한 새로운 산업도 생기고 좀 다르겠죠. 또 다른 방식의 희망의 목소리를 만들 수 있다.
현대중공업이나 현대자동차나 지금 인력을 구하기가 힘들다고 엔지니어링 센터를 다 수도권으로 옮기고 R&D를 이 생산과 관련된 R&D를 조금 더 확장되게 담대하게 할 수 있고 이게 창업으로 연계되고 혹은 이제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경로로 연결이 돼서 재생산이 되고 클러스터가 좀 단단해지면 이 지역이 낙후된 지역이 아니고 제조 기반으로 무엇이든 만들고 무엇이든 구상하면 그거를 양산까지 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면 그거는 굉장한 기획이다. 이 정도 규모가 되는 그 제조 클러스터는 전 세계에 선전밖에 없어요. 중국의 선전은 뭐 대국이 크니까 이제 그 정도죠. 우리나라 규모에서 동아시아에서 그만한 제조업 벨트 전 세계를 견주어 봐도 탑5 안에 들어가는 벨트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부가되는 산업에서 여성들이 또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제 몫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경제를 만들면 대안적인 모델 충분히 할 수 있다. 아직 못 해본 거지 하면 할 수도 있다. 여전히 제조업은 아무리 안 좋아졌다고 해도 일정 수준의 이상의 벌이를 그나마 비교적 안정적으로 줄 수 있는 비전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 기반을 두고 좀 대안적인 다음 단계의 국토 계획도 필요하겠고 산업 정책을 사실은 항상 공간 계획을 내포하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이제 산업 정책을 전개하면 되겠고 우리가 중산층 시민을 어떻게 다시 경제적으로 만들어낼 것이냐 고용의 차원의 산업을 디자인하는 관점에서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 그 부울경에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얘기인데 못한 게 우리가 조선업이 어려웠을 때 2010년대 중반부터 후반까지 뭐 구조조정하고 10만 명이 아까 일자리를 잃고 했는데 그때 동남권이 재채기를 한 거죠. 이를테면 이제 경남과 울산과 부산이 재채기를 했습니다. 조선업 하나가 그랬거든요. 그 울산이 재채기를 하면 전국이 다 흔들립니다. 울산의 제조업이 흔들리면 전국의 제조업이 다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남의 얘기도 아니고 이 위기가 굉장히 이상한 지역의 이상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결과적으로 총체적 한국의 이야기다.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했습니다.